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미국 연준의 빅스텝 경계감은 여전했지만 개별 모멘텀들이 시장을 이끌면서 활발한 종목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를 앞두고 또 LNF의 테슬라 수주까지 발표되면서 2차 전지주 훈풍이 불었고요. 3월 유럽 핵심 원자재법 발표를 앞두고 폐배터리 재활용 종목군도 꾸준하게 관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 종목군의 확산, 순환매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3월에는 어떤 섹터와 종목들이 우리를 웃게 해줄지 잠시 후에 함께 확인을 해보시고요. 오늘 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성준 부장의 종목 먼저 만나보시죠. 네, 김성준의 오늘장 마무리 종목은 롯데관광개발입니다. 내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 의무가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4일 토요일 날 중국 양해가 개최가 되고요. 5일부터 전인대가 시작이 됩니다. 최근 IT 종목을 중심으로 한 발빠른 종목 순환매가 지속이 되어 오면서 그 사이 중국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쇠회가 됐었던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의미 있는 자리에서 양매수와 함께 강한 반등을 좀 보여준 만큼 다시 한번 중국 관련주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시작된 중국의 리오프닝 수혜주 짚어주셨고요. 김준우 부지점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준우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JYP 엔터입니다. 요즘 2차 전지만큼이나 엔터들도 굉장히 핫한데요. 외국인 순매수 힘입어서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고 작년에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거란 기대감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카카오가 만약에 SM 인수에 실패하게 된다면 JYP로 눈을 돌릴지도 모른다. 이런 뉴스까지 더해지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M을 둘러싸고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 YG도 함께 좀 올라줬죠. 주요 엔터주들의 행보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신혁승 이사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네, 신혁승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오비고입니다. 지난해 4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 본격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최근 그 핫한 자율주행 관련 종목으로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비고까지 오늘장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바로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3월 유럽 핵심 원자재법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 그리고 웹툰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들썩인 웹툰 관련주 진단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폐배터리입니다. 다가오는 3월 14일 유럽연합의 유럽 핵심 원자재법 CRMA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 배터리 재활용 의무화 조치가 담길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폐배터리 재활용, 재사용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코스모화학, 성일하이텍 등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웹툰입니다. 웹툰을 만화와 구분을 해서 새롭게 정의한 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하면서 웹툰 산업의 활성화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요 콘텐츠의 IP 확장성으로 주목받던 웹툰 관련주가 올해는 하나의 구조적 산업으로 성장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핑거스토리, 미스터블루, 그리고 DNC 미디어까지 일제히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부터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의 골자는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을 하고 또 조달하기 위한 건데 배터리 재활용 의무화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기는 건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국내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수혜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부지점장님. 네, 이른바 이제 핵심 광물 자원법 원자재법이라고 하죠. 이게 CRMA라고 이 법을 따르면 이제 유럽에서 생산이 되거나 또는 재활용된 원자재가 적용된 제품에 한해서 보조금을 준다.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튬이나 코발트 같은 2차 전지 핵심 원자재들이 적용 대상이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 생산되는 원자재 수량이 상당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원자재가 많이 나는 지역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만큼 재활용 배터리 사용을 일정 비율로 의무화시킬 것이다. 이런 게 유력한 관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폐배터리 업체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미 뭐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헝가리나 폴란드의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갖고 있고요. 또 기술력도 글로벌 탑5 정도로 평가를 받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고 또 폴란드의 공장을 같이 협업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폐배터리 산업이 2040년에 228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산업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제 올해는 어디쯤에 좀 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할 키워드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사님? 네, 뭐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지금 뭐 사실은 뭐 개화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2차 전지 그 소재나 셀 업체와는 달리 또 이 폐배터리 산업은 그에 파생된 더욱더 지금 개화기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즉 최근에 AI나 로봇과 마찬가지로 시장 개화기에 있다는 좀 판단이 좀 들면서 2차 전지 산업의 또 파생되는 산업으로서 성장 기대감이 또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제가 보는 관점은 그 자원 재활용이라는 또한 그 환경적인 키워드로 친환경 산업으로 인식되는 점 또한 중요한 이슈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제 대기업부터 그리고 중소기업까지 정말 그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지금 치열합니다. 오늘 LG엔솔과 혼다의 배터리 합작사는 미국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와 계약 체결 소식을 알렸는데 주요 기업들의 폐배터리 시장 진출 현황 그리고 경쟁력에 대해서 저희가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들어볼까요, 부지점장님? 네, 일단 대기업 중심으로 말씀하신 대기업 중심으로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산업 생태계 발전을 MOU를 맺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LG화학이랑 북미 배터리 재활용 기업 라이프사이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600억 정도 지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폐배터리 성능검사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고 또 SK 에코플랜트랑 폐배터리 재사용 운영 협약도 맺고 있다. 이렇게 좀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천안과 울산의 공장에 이제 폐배터리 스크럽 순환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그 국내 최대 배터리 재활용 전문기업 성일하이텍의 지분도 한 8.8%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쪽 경쟁력이 고스란히 저는 폐배터리 쪽으로도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기업들의 이제 진출 현황과 지금 지분 투자 상황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지난해 이제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2차 전지주와 함께 이제 주목을 받았잖아요. 이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 올해 들어서는 또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제 3월 14일에 재료가 이제 노출이 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 발표 전후로 주가 흐름을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그 강했던 섹터들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 그 사실 조정다운 조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금 최근에 그 우리 시장에서 가장 핫한 뭐 AI라든지 로봇 그다음에 또 뭐 우주 항공이라든지 2차 전지 섹터의 그 전형적인 모습이 뭐 여러 전문가들이나 방송에서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라든지 뭐 지금 위험하다라고 하지만 사실 조정다운 조정이 나오지 않고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2차 전지 섹터의 행보를 보면 이제 쉽게 의미 있는 조정이 나오기는 힘들다고 지금 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의미 있는 조정이 나오면 조금 꺾이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관심 있는 투자자의 경우 뭐 당연히 뭐 조정시 매수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을 정도로 트레이딩 영역에 조금 들어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폐배터리 섹터의 어떤 상승은 핵심 원자재법이 뭐 촉매제는 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 지금 상승이 지속되는 것으로는 좀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좀 보일 수가 있겠고 2차 전지와 함께 시장 주도 섹터로서 올라선 상황에서 시장 개혁이라는 인식이 강한 이런 상황까지 덧붙여지면서 지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성일하이텍이 그 실질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대장주로서의 좀 역할을 지금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성일하이텍이 또 공시가 또 나왔죠. 실적에 대해서 또 실적이 전년 대비 굉장히 좀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전년비 영업이익이 185% 증가를 했는데 이사님 앞으로도 이 영업이익 계속해서 증가를 좀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폐배터리 주의 어떤 대장주의 성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고요. 여러 대기업에서도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는 기준점을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코스피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를 보듯이 또는 코스닥에서 LNF와 에코프로 이런 것들을 보듯이 네. 폐배터리 관련 섹터의 어떤 대장주의 성격으로서 성일하이텍을 주목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준점을 앞으로 잡아줄 종목으로 성일하이텍을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게 이제 성일하이텍과 세비캠 등이고 사실 지금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굉장히 다양한 업체들이 지금 포진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전공정과 후공정 이렇게 공정 단계별로도 업체들이 좀 다른데 성장 단계별로 수혜주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김준우 부지점장님의 좀 탑픽까지 한번 만나볼까요? 네, 일단은 이 폐배터리 쪽은 전공정, 후공정 나눌 수 있는데 이제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전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를 파쇄하고 거기서 블랙 파우더를 뽑아내고 거기까지를 이제 큰 의미에서 전공정이고 그다음 그 블랙 파우더에서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걸 뽑아내는 이런 쪽을 이제 후공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전공정, 후공정을 다 할 수 있는 업체가 글로벌에 캐파 있게 할 수 있는 업체가 글로벌리하게 좀 유명한 업체가 5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3개 있고 네. 벨기에 하나 있고 우리나라 있는데 중국이 이제 CATL, JM 화이코발트 이런까지는 아실 필요 없지만 3개 있고요. 벨기에 유미코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성일하이텍이 있습니다. 이 글로벌 탑5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인선 모터스랑 TMC를 인수했던 IS 동서 같은 경우도 전후공정이 다 가능한 구조를 갖추긴 했습니다만은 네. 캐파는 좀 더 키워야 된다는 평이 좀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일단 재사용, 재활용 기술이 상용화된 단계에 접어든 제대로 된 캐파를 갖고 있는 회사가 5개다. 그중에서 우리나라 업체가 성일하이텍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대를 많이 갖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에코프로나 포스코 같은 업체들도 배터리에 진출을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사실 돈 되는 후공정 쪽에 많이 좀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공정까지 좀 늘리게 되면은 일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뒤늦게 나와서 후공정 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후공정이 다 될 수 있는 쪽은 이제 진입장벽도 높고 기술력인 부분뿐만 아니라 법 제도적인 부분에서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성일하이텍 주목을 많이 한다고 보고 있고 사실 성일하이텍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네. 또 방송에서 언급하기 좀 그럴 수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들 다들 하는 말인데 방송에서나 또 주변에서 너무 얘기를 많이 한다. 이게 유일한 단점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사실 또 손때가 많이 타고 얘기가 많이 되면 또 이렇게 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물이 또 출회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저는 호재가 좀 많은 회사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탑픽 종목은 이제 성일하이텍이라고 또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좀 본다면 실적 같은 부분은 이제 저도 유심히 살펴봤는데 작년에 사실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서 성일하이텍 실적이 견인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는데 올해는 작년 대비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은 사실 작년보다 조금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로 코발트를 많이 성일하이텍이 뽑아내는데 그런 원자재 가격들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주가 흐름만 보면은 우리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쭉 장기적으로 우상했던 것처럼 네. 이제 폐배터리 사이클이 10년에 다가온 게 2026년이라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쯤에 갔을 때 되면은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주가도 꾸준히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측면에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하루하루의 시세에 일일비하지 않고 좀 중장기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만약에 조정받는다면 저는 중장기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항상 매수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 정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IS 동서 같은 경우에도 전공정, 후공정을 다 하는데 지금 캐파가 그만큼 따라주지 못한다 정도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캐파가 증설이 돼서 성일하이텍 같은 위치로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캐파라는 게 단순하게 이제 규모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그동안 해왔던 업력이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좀 회사 내에서 어느 정도 프로세스화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IS 동서 주가도 사실 나쁘지 않았은 게 그런 기대감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IS 동서도 제가 볼 때는 잘 추격을 해서 구축을 한다면은 폐배터리 시장이 크는 거를 함께 파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IS 동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회사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탑픽은 성일하이텍을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웹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최근에 이제 정부 정책 모멘텀이 관련 섹터나 테마에 좋은 좀 트래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웹툰이 이제는 만화와 구분이 돼서 새로운 장르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의가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웹툰 산업을 좀 더 인정해준 그 도약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좀 싶은데요. 신혁승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웹툰 쪽. 뭐 만화 어렸을 때 많이 좋아했습니다. 뭐 슬램덩크도 좋아했고 그래서 영화도 좀 봤는데 영화는 조금 기대에 못 미치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런 그 웹툰 산업 이게 이제 작년부터 굉장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K 콘텐츠의 한 축을 지금 담당하는 정도로 위상이 좀 격상됐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뭐 과거 웹툰이나 뭐 만화 하면은 일본이 그 어떤 주도했던 그 시장이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대한민국이 이제 주도권을 어느 정도 가져오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것은 결국 이제 OTT 시장의 그 확대로 웹툰이 드라마나 또는 영화 게임 같은 이런 것들과 연계가 되면서 시너지를 강하게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정부의 이러한 정책적 지원 방안은 주가 레벨업의 트리거 역할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농후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죠. 뭐 지난해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이 열풍이 불면서 그 당시에 뭐 제작사의 주가보다 오히려 그 IP를 보유하고 있는 웹툰 그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현재 이제 우리나라의 웹툰과 웹소설 시장 규모 글로벌리하게도 좀 규모가 지금 굉장히 좀 커지는 것 같은데 웹툰으로 시작해서 드라마와 좀 영화까지 IP 확장성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좀 어느 정도까지 기대치를 가지고 바라보는 게 좋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재벌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잘 됐던 케이스인 것 같기도 하고 부 지점장님은 어느 정도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이제 항상 IP별로 특수성을 많이 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재벌집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대기업의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게 많이 우리나라 흥행이 됐다고 생각하고 해외 나가면 어떻게 될지도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하여튼 그렇고 이제 그랜드뷰 리서치라는 회사가 다룬 자료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네. 그 글로벌 출판 시장이 2021년 한 180조 원 규모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중에 거기서 매년 1.9% 성장하면은 2030년에는 213조까지 성장한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부분이 15에서 20%니까 굉장히 적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저도 저희 사무실에서나 좀 저희 자녀들을 보거나 할 때 보면은 이 MZ 세대나 이 신세대들이 굉장히 온라인이나 웹에 접하는 것들은 우리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빠르고 또 우리랑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온라인 부분 비중이 낮다는 것은 앞으로 그만큼 시대적 흐름을 볼 때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글로벌 만화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1년 기준으로 한 9.3조, 제가 조사해보면 생각보다는 좀 작았는데 매년 10.5% 성장하니까 2030년에는 한 22조에서 한 25조 규모로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가파르게 성장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예상은 그 정도 되고 있는데 좀 더 나올 거라고 보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온라인 부분이 이 중에서 한 25% 차지하는데 전체 출판 시장에서는 5% 정도가 웹툰의 마켓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직은 초기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또 눈여겨볼 부분이 일본 만화 시장이 전 세계 시장에서 한 45% 정도 마켓쉐어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일본은 또 디지털 비중이 한 50%다. 그래서 일본은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일본이랑 구조적으로 좀 뭐 따라갈 대부도 많지만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기회는 열려 있고 이렇게 좀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본다고 보고 싶고 또 IP 확장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더 말할 나위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가 마블 영화를 보더라도 이 그 만화의 IP가 확장이 얼만큼까지 될 수 있는지 말 그대로 블록버스터라고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산업적인 파생도 되고 뭐 관련된 상품도 나오고 굿즈도 나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IP 확장성은 정말 무한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확장성이 무한대다라고 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뭐 또 DNC 미디어 그 나 혼자만 레벨업, 뭐 나혼랩이라고도 부르더라고. 이 IP가 정말 그 시장에서 무슨 웹툰의 역사를 새로 쓴다고 굉장히 큰 기대주로 좀 꼽히고 있는데 주요 플랫폼의 대표작들이 지금 뭐 드라마, 영화, 뭐 게임으로 지금 이미 좀 제작되고 있잖아요. 신혁승 이사께서는 혹시 올해 좀 기대가 된다 하는 뭐 IP 라인업 혹시 있으실까요? 사실 이제 제가 좀 관심 있는 것들이 이제 그 하반기에 좀 있는데 두 편 정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하나는 그 한 택시 기사가 네. 뭐 돼지 꿈꾼 다음에 그 목포까지 그 손님을 태우면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운수 좋은 조진날이라든지 운수 오진날인 거. 운수 오진날, 네. 조진날이 아니고 운수를 운수 오지죠. 오진날, 네. 운수 좋은 날. 네, 운수 좋은 날. 뭐 하여튼 그런 게 있고 그 웹툰 팬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 대작으로 꼽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SF 스릴러 웹툰으로 수능 132일 전까지 갑자기 나타난 보라색 물체들 그것과 이제 막 싸우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 방과후 전쟁 활동이라고 뭐 이런 것들이 좀 기대된다. 뭐 재밌어서 지금 네. 한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다 보신 것 같아요. 만화를 조금 보긴 봤습니다. 아, 네, 좋아하시는군요. 네, 하여튼 이제 웹툰 산업에 또 이제 투자자들이 저희는 사실 이제 주가로 또 주목을 하면서 이 성장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또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부지점장님은 어떤 또 그 만화를 웹툰을 좀 기대를 하고 계실까요? 사실 저는 이제 그 웹툰을 저는 이제 사실 좀 스타일이 특이한 게 저는 기대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보고 유명해진 거를 이제 따라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이쪽의 얼리어답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좀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미스터 블루나 스튜디오 미르나 뭐 키다리 스튜디오나 굉장히 좋은 종목들 많이 있는데 사실 이런 거기서 IP가 나왔을 때 이 IP가 대박을 말 그대로 대박이 날지 안 날지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IP를 많이 찍어내서 그 중에서 정말 여기서 뭐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뭐 계량화하기도 힘들고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또 예측하기도 굉장히 힘든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이렇게 마케팅력이 있고 자금력이 있고 제작력이 있는 업체들이 아무래도 그 IP를 사서 글로벌 진출하는 게 좀 더 빠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털 업체라든가 제작 업체들의 한 신성장 동력 정도로 보는 것이 지금은 전략적 측면에서 맞다고 보고요.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이제 그 재벌집 막내 아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레몽레인 얘기한 것처럼 보면은 IP가 딱 흥행을 하고 나서 딱 뜨고 나서 그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IP 원작 그 종목 같은 경우에 뒤늦게 추격을 해도 충분히 우리가 먹을 룸이 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IP가 나와서 흥행을 할 거다 말 거다라고 해서 미리 선취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게임들이 나왔을 때 이 게임이 흥행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샀다가 네. 막상 게임 오픈 날에 좀 이렇게 좀 조회수가 저조하거나 다운로드 저조하면서 폭락했던 경험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오픈했을 때 이게 대박이 날 거라는 기대감으로 미리 들어가기보다는 그런 IP들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이제 흥행하고 나서 쫓아가도 충분히 먹을 룸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판단한다면은 이 IP를 가지고 글로벌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포털 업체나 큰 제작 업체들 좀 더 눈여겨보고 그 업체들의 한 성장 동력으로 보는 것이 좀 전략적이지 않겠는가.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뭐 주가가 다 오르긴 했는데 DNC 미디어 같은 경우가 그래도 강세를 좀 계속해서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친 것 같고 핑거스토리나 뭐 미스터블루나 윗꼬리를 좀 많이 좀 달고 지금 거래를 마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어쨌든 만화진흥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좀 시장에서 좀 시세를 받았는데 신혁승 이사님 이렇게 이제 오늘 시세를 좀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 지금 뭐 내려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성장성이 무한대니까 좀 가지고 가야 될까요? 어떻게 거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사실 그 시장과 영향이 많이 있겠죠. 최근에 이제 강세 섹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와 파생돼서 이제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고 뭐 이러한 그 웹툰 관련주들이 오늘 뭐 긍정적인 모습을 뭐 다행히 좀 나타내 줬어요. 그럼 뭐 이런 경우 오늘 갑자기 또 많이 올라갔고 못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조정시 매수해야 될 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 이제 장이 좀 안 좋고 이러면은 좀 올라가면 부담스럽고 내려오면 또 무서워서 못 사고 이런 상황이 많이 지속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떠한 섹터를 막론하고 올랐다가 좀 내려왔을 때는 좀 사야겠다라는 니즈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좀 조정 시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면 뭐 충분히 가능하다. 뭐 워낙 많이 눌려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좀 소외되고 오늘을 기점으로 조금 이제 주가 반등의 어떤 분위기가 좀 연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턴어라운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시장 분위기가 좋은 게 조금 더 가는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으니까 조정을 받으면 좀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구조적 성장 스토리가 기대되는 폐배터리와 또 이제 재활용, 또 웹툰 관련주까지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기대감에 오르는 구간, 이익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균형을 잘 맞추시면서 탄력적으로 잘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 먼저 짚고 선정된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코스모화학 실적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폐배터리 사업의 성장성이 가시화되면서 최근 급등 흐름을 보였던 종목인데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415억 원이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36% 증가한 실적을 공시를 했는데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부장님 오늘 실적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코스모화학이 뭐 최근에 3만 원대 신고가 돌파 이후에 고점 돌파 이후
이후에도 한 40%가량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업이익은 말씀하신 것처럼 415억인데 이거는 예상치보다 소폭 상회하는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반면에 순이익은 뭐 200억대였기 때문에 상당히 더 좋게 예상보다는 좀 나왔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시가총액이 이제 1조 4천억대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이 관련 실적이 그렇게 시가총액을 전부 다 그 이해를 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셨던 이 폐배터리의 성장성 그리고 최근에도 황산 코발트 분야에서의 꾸준한 매출이 지금 이어지면서 2차 전지주로서 계속해서 좀 거듭나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서 물론 2차 전지 업체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미리 경기에서 일단 빠져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일단 생각은 들고요. 다만 경계는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순이익이 좋게 나왔고 아직은 고평가 논란이 있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관심은 유효하다라는 말씀으로 들었고요. 큐브엔터 실적도 보겠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69억 원이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485%나 증가한 그런 급증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좋지 않았는데 오늘 4%대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아무래도 여자아이들의 연이은 흥행이 영향을 준 것 같은데 오늘 실적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일단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출 기준은 역대 최고치가 나왔는데요. 영업이익이 69억이었는데 특이한 점은 4분기에만 영업이익이 44억가량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다 집중이 된 상황이고요. 아까도 저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국 관련주들 쪽으로 관심이 필요한데 역시 여자아이들의 멤버 그 이제 우기라는 중국인 멤버가 최근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뭐 광고 시장이나 또 이제 SNS 쪽에 상당히 좀 인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관련해서 또 이제 기대감도 있는 상황 그리고 주가도 충분히 조정받은 후에 반등이기 때문에 일단 큐브엔터는 또 이제 호실적과 함께 주가도 싼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 시장에서의 여자아이들의 인기가 더 좋은 편이고 주가도 빠져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평가 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조회수 업앤다운에 선정된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를 앞두고 기대감의 동반 강세를 보인 LG 엔솔과 삼성 SDI 먼저 보이고 있습니다. 또 3월 유럽 핵심 원자재법 발표를 앞두고 성장성이 주목받고 있는 코스모화학, 그리고 뉴로메카, 하이드로리튬, 이수페타시스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LNF, 미래나노텍, 한농화성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LNF부터 보시죠. 오늘 테슬라와 3조 8,347억 원 규모의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급등을 했습니다. 제품 공급 기간은 내년 초부터 2년간으로 지난해 매출액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오늘 주가는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 18%까지 뛰었다가 마감은 윗골이 달며 8%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미래나노텍 보시죠. 수산화 리튬 성장 기대감으로 꾸준히 관심을 받는 종목입니다. 2차 전지주 강세와 함께 주목받으며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오늘 주가는 5%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한농화성입니다. 삼성 SDI가 상반기에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완공할 것이란 소식에 핵심 소재 개발사로 부각되며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주가 17% 급등하면서 단숨에 21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LNF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테슬라와 3조 원이 넘는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 진출이 막혀서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던 측면이 있었는데요. 이번 계약의 시사점부터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내년부터 이제 2년 동안에 이제 납품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이게 영업이익으로 따진다면은 연간 한 1,200억 정도 보수적으로 봤을 때 플러스 될 수 있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계약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LNF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의 80% 정도가 LG 엔솔 향이기 때문에 특정 업체에 좀 편중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이 다소 조금 저평가 요인으로 받아왔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대표 전기차에서 테슬라로 증납 OEM 증납을 한다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좀 저평가 요인을 탈피할 수 있는 부분도 일정 부분은 동의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 테슬라 향 공시는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됐었던 공시이기도 합니다. 테슬라가 이제 자체 4680 배터리를 양산하는 데 있어서 원가 절감 차원에서 이 하이니켈 배터리를 이런 채택을 원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LNF는 관련된 기술력은 국내에서도 가장 좀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3년 전부터
LG 엔솔에 납품을 해왔었던 부분이고요. 아마 올해 연내에는 니켈 함량이 96% 이상 되는 그런 또 새로운 또 차세대 양극재 개발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향후에도 이제 파나소닉이 주로 이제 테슬라에 많이 납품을 하는데요. 파나소닉이 이제 일본의 한 양극재 업체에 공급을 받는데 그 업체가 아직 이 하이니켈, 그러니까 90% 이상의 니켈 함량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파나소닉도 테슬라와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또 국내 업체로 또 회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차원에서 추가적인 이런 납품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매출처 다변화로 저평가 요인을 탈피할 수 있는 공시인데요. 예상을 시장에서 했던 만큼 주가가 뭐 공시 규모보다 탄력이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또 공시 후에 거래가 잠시 좀 정지가 됐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부장님? 예, 기본적으로 직전 연도 대비 매출의 100% 이상 공시가 나오면은 일정 기간 거래 정지가 있고요. 이런 현상들이 올해 들어서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좀 꾸준히 좀 그만큼 대규모 매출 계약이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의미의 또 반증이기도 한다고 좀 보여지고요. 뭐 일단 그런 점들은 좀 참고하셔서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LNF는 지금 뭐 PER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20배 후반 정도대고요. 포스코 케미칼이 50배대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30배 후반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평가 영역에 있는 것은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예견됐었던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공시였다라는 차원에서 일정 부분 세로뉴스도 좀 가세가 돼서 지금 윗꼬리가 좀 길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는데요.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장중에 역사적인 신고가를 잠시 한번 돌파를 했었던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아쉽게도 조금 좀 윗꼬리가 좀 길게 좀 달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앞서서 언급드렸지만 2차 전지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리 예측해서 먼저 속단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보는 것은 조금 섣부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갭을 일정 부분 메운다라는 관점을 전제했을 때 일단 30만 원 정도를 한번 목표로 한번 삼아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고요. 지지 저항 가격은 24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2차 전지주에 비해서 저평가 영역은 확실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테슬라 데이를 저희가 앞두고는 좀 탄력을 받기는 힘들까요? 기본적으로 사실 과거에도 우리 항상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일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일정 부분에 좀 매도의 빌미가 되는 영향들도 상당히 있고요. 기본적으로 테슬라 이번에 하는 그런 행사가 그렇게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이 발표되기보다는 그냥 이례적인 행사로 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어쩌면은 매도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들도 염두를 해두시면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지가는 24만 원, 저항가는 30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어서 미래나노텍 보겠습니다. 수산화 리튬 성장성이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실적에서는 좀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올해 의미 있는 실적 턴어라운드 저희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사실 뭐 미래나노텍의 본업은 그게 광학 필름 쪽의 이제 주력 사업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 이 회사가 이제 그 원화 관련된 그 외화 관련된 그런 파생 상품 관련된 손실도 좀 있는데 최근에 다시 원달러 환율이 재차 상승 구간에 지금 진입을 해 있죠. 그래서 본업도 광학 필름 쪽이 그렇게 부진할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이제 파생 부분에 있어서도 좀 부진한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 회사가 이렇게 최근에 주가가 가장 크게 부각되는 이유는 작년에 지분 85% 인수한 미래첨단 소재인데요. 특히 작년 12월에 양극재 제조사로 3천억 규모의 수산화 리튬을 공급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수산화 리튬 가격이 고점 대비는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30년까지 최근보다도 10배 이상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측할 정도로 수요는 상당히 좀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맞춰서 증설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2분기에 완공이 될 예정이고 3분기서부터는 이제 양산이 시작이 되면서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거기에 뭐 이제 국내 대표적인 양극재 회사들 있죠.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LNF 이런 회사들과 지금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회사의 성장을 통해서 전체 턴어라운드도 한번은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회사 미래 첨단 소재 쪽에서의 성장이 턴어라운드까지 이어갈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주가는 기대감의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면서 1월 저점 대비 70% 이상 오른 가격대입니다. 주봉상으로 봐도 어느 정도 좀 목이 찬 상황인데 그러면 추가 상승 탄력도는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예, 맞습니다. 뭐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주가들이 대부분 다 많이 올라 있는 거 사실인데요. 이 미래나노텍은 특히 이 수급을 상당히 좀 주시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 지분은 거의 뭐 별로 없습니다. 1% 미만이기 때문에 그냥 없는 셈 치고요. 최근에 두 차례의 교환사채 발행이 있었습니다. 먼저 있었던 7차 교환사채는 17,765원이 이제 교환 가격이고 이미 현재 청구 가능한 구간입니다. 주가도 이미 그때보다도 한 30% 이상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청구를 할 것인가 첫 번째 좀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요. 하지만 최근에 2차 발행은 1차는 100억이었는데 이번에 300억을 발행을 했거든요. 19,934원이고요. 이게 다음 달 16일부터 교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 현재가 기준으로 만약에 기준층 교환 청구를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300억을 소화하기에는 오히려 이렇게 남는 게 별로 없는 정도의 주가 순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표면 이자율이 제로입니다.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모 미래 나노텍의 향후 성장을 보고 국내 대표적인 그런 기관 투자자들, 증권사들이 많이 지금 투자를 해 있는데 그들이 보는 또 다른 또 자회사들의 가치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한번 주목을 해봐야겠다 말씀드리고요. 차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마지막 8차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했던 그 기관 투자자들이 그래도 원하는 바대로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한 3만 원 정도 부근까지는 가야지 그들이 원하는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한번 저항가를 3만 원으로 한번 제시를 해봤고요. 지지 가격은 일단 21,0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적으로 이 12 물량의 흐름을 체크해야 한다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어서 한농화성 보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 개발사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에 강점이 있는 기업인지 먼저 궁금하고요.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될 때 어느 정도의 외형 성장을 저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이제 이재용 회장이 삼성 SDI의 전고체 그 파일럿 라인에 한번 방문해서 검토를 했다라는 소식에 사실 전고체 관련주들이 좀 오늘 반등을 좀 강하게 했는데요. 사실 본업은 이제 화학이죠. 계면활성제라든지 산업용 유화제 이런 것들을 좀 만드는 그런 이제 정밀 화학 회사인데요. 뭐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익도 뭐 나름 꾸준히 나지만 작년 실적은 재작년보다는 조금 감익하는 그런 흐름은 나타날 것으로 보여져서 일단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주가를 이렇게 견인할 측면들은 없는데요. 이 회사가 사실 전고체 관련주로 부각이 된 것은 2021년 9월에 이 전고체 관련해서 국책과제의 주관 업체로 선정됐었던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던 것이고요. 물론 현재도 이제 전고체 관련한 전해질 개발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직까지 어떻게 생산이 된 것은 없는 그런 실체는 아직은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 그리고 이미 이제 파일럿이 이제 상반기 완공이 되더라도 양산까지는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당장의 시장성이 얼마냐라고 제가 예측하는 것은 좀 지나친 좀 빠른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체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양산까지는 꽤 걸릴 것이기 때문에 예측이 조금 힘들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그래도 오늘 그 방문 소식에 2월 들어서 지지부진하던 주가가 오늘 거래량 실리면서 12,000원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모멘텀의 연속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향후 주가 전망까지 들어볼까요?
예, 일단 정말로 이 전고체 배터리가 이 게임 체인저가 됐다면은 이제 일본의 도요타가 이제 가장 앞서 있는데 관련 분야에서 이미 이제 작년에 지금 차 몇 종을 좀 장착한 차량을 출시를 했고요. 중국에서도 이제 반고체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관련된 차량 출시가 최근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차량들이 그렇게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되고 있진 않죠. 그리고 향후에 전고체 배터리가 어느 정도 양산의 성공에서 올라오더라도 전체 배터리에서 일정 부분의 캐파는 차지할 수 있을지언정 이게 전체를 휘두를 수는 없다라는 부분들을 일단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걸린다는 차원에서 제가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하향 추세를 좀 겪어왔었습니다. 사실 이재용 회장의 방문이 이 회사의 주가를 이렇게 강하게 움직여야 되느냐라는 쪽에 솔직히 저는 좀 의문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오늘 장중 고점 13,000원의 저항을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고요. 지지 가격은 이전의 고점 수준이었던 11,600원 일단은 지켜준다면 기술적으로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차원에서 11,6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조회수 업앤다운에서는 LNF, 미래나노텍, 그리고 한농화성 점검을 해봤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월 1일 진행돼 테슬라 인베스터데이가 2차 전지주에 또 어떤 훈풍을 불고 오게 될지 관련 소식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종목별로 매매 전략 잘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전문가 세 분의 내어주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시죠. 김성준 부장이 핑거, 김준우 부지점장 맥쿼리인프라 그리고 신혁승 이사가 샤페론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샤페론은 지난해 상장한 이제 바이오 기업 중에서 가장 좋은 좀 주가 상승률을 기록 중인 종목인데 뭐 성장 그 가능성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아이디어는 최근에 이제 약간 순환매가 볼 것을 좀 기대하면서 바이오 섹터를 좀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최근에 HLB가 공매도 청산되는 과정에서 이제 쇼커버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왔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바이오 기업을 좀 봤는데 이거 바이오 기업을 지금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고민하다가 그래도 지금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기업 리스크나 이런 쪽에서 약간 좀 자유롭고 최근에 주가 행보나 이런 것들이 좀 양호한 그런 종목을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 10월에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이고요. 주로 이제 염증 치료제, 염증 복합체 억제제라고 하죠. 그런 것을 이제 신약 개발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기존 염증 질환 치료의 전통적인 타겟이 아닌 이 기업은 새로운 타겟을 억제하는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 후보 물질로는 지금 화면에 나가는 대로 아토피 치료제라든지 알츠하이머 치료제 또는 폐렴 및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이렇게 좀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토피 치료제의 임상 중간 결과가 아토피가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임상 이상 최종 결과는 이제 상반기 중으로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중간 분석 결과 고려할 경우에 이번 경우 성공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제 바이오 주식들 여러분들 많이 하시겠지만 임상 나온다 하고 잘 안 나오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좀 네.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장의 예측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다 이런 쪽으로 예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워낙 기존의 AI 로봇, 우주 항공, 2차 전지 이런 4대 강력한 섹터들이 워낙 이제 지금 트레이딩 영역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지금 그러한 종목들을 좀 이렇게 방송에서 트레이딩하는 그런 종목들을 말씀드리기 좀 곤란해서 지금 이제 좀 그래도 안정적인 종목을 좀 가져 나와 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져 나왔고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말씀드릴까요? 네, 그래도 한번 듣고 갈게요. 네. 네. 말씀드린 대로 제가 늘 매수하는 타점으로 생각하는 61선을 막 돌파하고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 그 구간을 좋아하는 그런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실 테고요. 그래서 지금 종가 7,610원 정도에 마감이 됐는데 계속 양음양 패턴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방송 원고를 쓸 당시에는 한 7,500원 정도 수준이
순이어서 그 밑에서 잡아볼까 했는데 좀 밑꼬리 달고 올라간 관계로 7,600 현재가에서 한 7,300원 수준에서 21선까지 한번 매수를 하는 것으로 좀 간주를 하고 목표가는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표가 사실 올라가기 시작하면 의미가 없는 것인데 그래도 편의상 한 9,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1차적으로 한번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61선 이탈하는 이 지점에서 61선 이탈하면은 과감없이 매도하고 또는 61선 이탈 안 하더라도 매수한 이후에 뭐 본인이 한 4, 5% 정도 손실이 났다 그러면 일단 과감하게 매도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우선 손실 부분을 61선 이탈 시 그리고 나의 매수가에서 4, 5% 빠졌을 때는 이제 손절 라인을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바이오주에서 작년 상장을 했고 지금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기대감이 조금 높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자, 이어서 김준우 부지점장의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오랜만에 보는 종목인데 맥쿼리 인프라, 뭐 배당주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전설적인 종목으로 좀 알고 있는데 지금 좀 매력적인 구간일까요? 네, 일단 결론적으로는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준비를 했고요. 오늘 제가 보는 내어주의 그 컨셉은 포트폴리오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고려해볼 만한 전략 일환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인프라 하면은 도로나 항만, 도시가스 이런 쪽에 인프라에 투자해서 말 그대로 이제 그 운용 수익으로 배당을 해주는 회사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폭발적으로 성장 안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보면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MRG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니멈 레베뉴 개런티라고 해서 이제 최소 보장 수입이 종료가 임박한 자산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서울 춘천 고속도로나 인천대교 같은 데가 2024년에 이제 그 MRG가 끝나는데 그 이제 팬데믹 지나면서 이제 나들이 수요도 좀 많아지고 이동이 늘어나면서 이미 MRG를 상회하는 수입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2023년도 보면은 배당 수익 6.6%입니다. 뭐 시가 배당으로 하면은 뭐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 최근에 보면은 작년 말에 나타났던 은행의 고금리 예금들 그리고 증권사 고금리 확약물들이 이제 작년 연말에 좀 많이 있어서 이제 이런 시대로 가나 싶었는데 연초가 되면서 다 사라졌죠. 그러니까 당국에서 은행을 통해서 강력한 지원책을 준비하는 걸로 좀 알려지면서 시장 그림이 좀 안정권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동사도 좀 약간 매력적인 구간에 좀 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금리 부분을 또 살펴보면 당분간 이제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더 오를지도 모른다는 요즘 우려가 조금씩 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처럼 터미널 금리를 알 수 없었던, 그러니까 종잡을 수 없었던 시대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터미널 금리가 한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리 많이 가도 5% 중반 정도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금리의 이제 불안에서 좀 벗어나면서 이런 배당을 주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충분히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안정감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종목을 포트폴리오 하나 넣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한번 고려 범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증권사들의 평균 목표가는 한 15,000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일봉상 1001선이 이제 한 11,800원, 11,000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거래량이 실린 장대 음봉으로 만약 강하게 하향 이탈한다면은 네. 전체적인 전략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맥쿼리 인프라 우선은 뭐 증권사들의 목표가인 15,000원 설정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성준 부장의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핑거 가지고 오셨는데 핀테크 기업이고 스마트 뱅킹 플랫폼에 좀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성장 스토리 한번 들어볼까요? 예,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화려한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 만큼 이제 STO 관련 기업들도 좀 주목을 해봐야겠다는 차원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스마트 뱅킹 관련된 이런 핀테크 그런 관련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은행, 뭐 증권사가 주 고객이고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뭐 마이데이터라든지 오픈 뱅킹이 좀 활성화되면서 공공 부분과 비금융권까지도 매출은 좀 확대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금융위에서 이제 2월에 이제 STO 관련된 세부 그 규율 체제를 이제 그 공식 발표를 했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이제 업무 협의를 통해서 실무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핀거는 이미 이제 블록체인을 이제 기술을 활용해서 이 NFT 거래 플랫폼 개발을 성공을 한 그런 회사고요. 그래서 이 STO 거래에 있어서 그 플랫폼 구축과 관련된 이런 사업이 시작이 됐을 때 이제 수혜가 기대가 되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이제 공공 분야 이게 블록체인 사업 시범 사업자로 이제 선정이 된 바도 있고요. 이미 IP를 NFT화해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에 성공을 한 회사고요. 작년 1분기에는 국내 최초로 이제 그 금융 메타버스 플랫폼 독두버스도 이제 그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B2C 핀테크 서비스도 관련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격적인 전략은 어디까지 좀 열어두고 볼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다 보니까 좀 변동성이 크다라는 점을 먼저 좀 유념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목표는 1차적으로는 일단은 2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는데 일단 뭐 이제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된다면은 충분히 그 이전 수준의 고점대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는 꾸준하게 실적 나는 회사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기술적으로도 한번 상승 후에 충분한 조정을 받다가 다시금 21선 부근에서 재반등에 지금 나타나면서 기술적으로도 지금 양호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 가격은 11,500원이었는데 좀 주가가 올랐거든요. 일단 16,000원 마무리가 됐으니까 일단 그 종가를 전후를 해서 한번 매수가로 수정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14,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가 이제 16,0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종가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해보고 또 기술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전략을 좀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내일 여는 유망주로 신혁승 이사의 샤페론 그리고 김준우 부지점장의 맥쿼리 인프라 그리고 김성준 부장의 핑거까지 만나봤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유튜브에 내어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돌려보시면서 또 이번 주에 포트 전략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신혁승 나무인베스트 이사, 김준우 DB금융투자 잠실지점 부지점장,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